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KNN의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알게 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을 도입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캔서라고 하는 것을 일단 도입을 했습니다. 이 캔서를 도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아직 안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를 잘 몰라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 뭐 가장 기초적으로 한 것이 뭐 이제 규모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유형의 도수를 살펴보고, 또 이제 유형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요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분석은만 수행하고, 사실 이제 상세한 분석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데이터를 모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일단 다짜고짜 알고리즘을 적용을 먼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해 봤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는 상황에서 이런 설정들을 변화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바꿔가면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을 설정 튜닝 또는 간단하게 그냥 튜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튜닝을 이웃수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제 수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원래는 테스트 점수만을 살펴봤는데, 왜냐하면 이 테스트 점수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응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응용력이라고 하고, 요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런 응용 능력을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모형이 이제 잘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점수를 왜 집계했느냐라고 하는 점이 좀 논의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요 논의는 이제 우리가 지나온 부분으로 돌아가서 잠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그 우리가 아직 맥락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제 상의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55페이지 2.2절의 일반화 과대적 합, 과소적 합 이 부분이 현재 유효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평가할 때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살펴봅니다. 기계학습은 먼저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 대해 가능한 높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일단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 기계학습 모델이 맞춰지는 과정을 최적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인데도 봤던 데이터에 대해 100점을 맞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릅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해 성능이 좋지 않다면, 즉 최적화에 실패한다면 그러한 상태는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최적화를 완벽하게 수행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1.0, 즉 모의고사 100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적화만을 잘 수행한다고 해서 기계학습 모델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활용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시에 좋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 능력은 일반화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과 비교해 시험 데이터의 성능이 그에 못 미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잘 본다고 해도 결국 수능에서 모의고사만큼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과 시험 데이터 성능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과적합 또는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훈련 데이터에 과하게 최적화되어 일반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기계학습 모델은 최적화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일반화 성능도 좋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종종 최적화는 완벽하지만 일반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에 따라서는 완벽한 최적화를 무조건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일반화까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화 성능은 반드시 시험 데이터로 평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델의 표현력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모델의 표현력이 부족하면 과소적합이 발생하고 과하면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과적합이 주로 발생합니다. 요즘과 관련해서는 이게 수능을 이제 보는 게 결국 핵심적인 목표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달달 외웠어요. 20년치 달달 외웠어요. 그래갖고 잘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연 수능 가서 잘 보냐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워서 하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외운다고 해서 그걸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좀 어렵죠. 근데 진짜로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훈련 점수는 뭐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 양상이 이제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그 최적화 점수도 같이 뽑아보는 게 제일 통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인지 문제를 못하는데 수능 점수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저거들이 같이 봐야 되는데, 근데 항상 이 일반화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양상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훌륭한 시험 점수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동시에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지금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 튜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얻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좀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로 그릴 때, 제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요 행과 열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요 T자는 행과 열을 서로 바꿉니다. 야, 근데 뭐 왜 튀냐 이게 뭐 생각대로 튀냐 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T가 그 트랜스포즈의 약자로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 선형대수의 용어입니다. 이 전치연산이라고 또 합니다. 원래는 이제 선형대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행삼열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 전치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삼행이열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왜 바꿨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이미 그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때문인데요.
요게 이제 그 색인이고요. 얘네들은 자명하게도 이제 열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이오스 K에 따른 성능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 K가 X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능이 Y축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색인들이 X축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제 그 K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굳이 요거를 이제 행거열을 바꿔서 K가 색인이 되도록 해준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전 지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튜닝 결과를 정리하고 싶고, 이거를 튜닝 결과표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플랫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요 플랫을 그냥 수행만 해도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랑 좀 비교를 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극단적인 경우들이 우리한테 좀 참고가 되는데요. K를 1로 설정한 경우요. 훈련 점수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든 무조건 100점을 맞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최근접 이웃을 구할 때의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그죠? 그 제일 가까운 I 값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찾은 I 값이 최근접 이웃이 이제 되는 거고. 그 결과 예측은 I의 정답으로 수행을 하는 게 K가 이제 1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훈련 점수가 K가 1일 땐 무조건 100점인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는 데이터가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무조건 빵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보다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이제 봤던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K가 1인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점을 보장합니다.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100점이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논의는 이거죠. 그게 베스트냐? 보통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왜일까요? 지금 훈련 점수 100점을 맞았는데 시험 점수도 90점은 넘었어요. 근데 이 격차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이제 일반화 능력이, 즉 응용력이 어, 실제 훈련 점수만큼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하고 이제 비슷하냐면 그런 경우 있었죠.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모의고사 막 1등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수능 봐가지고 점수를 많이 못 봐가지고 또 어떤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된 적 있잖아요. 결국 막 재판받고 막 그 아버지 감옥 가고 막 이런 적 있었잖아요.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으면 수능 가서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이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누가 말이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의구심이 마치 훈련 데이터를 달달 외워서 한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현재 결과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든 어쨌든지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 점수가 제일 높았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설정입니다. 그죠? 이것이 베스트인가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왜 그런가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더 나은 설정이 반드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능 점수가 제일 높았던, 테스트 점수가 제일 높았던 K의 설정은 1보다 큰데, 그러면 1보다 큰 경우에는 훈련 점수는 어느 정도 이제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한다는 것은 완벽한 점수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KMN 같은 경우에 K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웃의 집합들이 생기죠. 근데 이 집합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수결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을 좀 희생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완벽한 점수에 이제 미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가파르게 떨어지는가가 좀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그나마 얘는 100점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했는데 그래도 한 95점 언저리 정도는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희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희생이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따르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제 이 튜닝 결과표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까랑 이제 비슷한 느낌입니다. 요 sort values를 수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열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떤 열을 기준으로 하는지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되고요. 이 결국은 테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이제 수행해 줘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름차순 정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값이 점수가 이제 제일 높았던 값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제일 상단에서 보고 싶으면 그 오름차순으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림차순이 오름차순이 아니다 하면 이제 내림차순이 이제 되고요.
그러면 현재 실험 결과에서는 이 훈련 점수가 100점인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베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점수가 더 높은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소폭 높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시험 점수가 제일 높은 설정을 선택을 하면 그게 이제 K 값이 될 거고, 그 K 값인 경우에 이제 훈련과 이제 시험 점수도 어느 정도 이제 차이는 나지만, 그 100점일 때와 91점일 때, 100점, 91점일 때의 차이보다는 그 폭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실험 결과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K가 1보다는 7이나 8 정도가 더 좋은 설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점을 이제 교재랑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서 일단 그 현재 드린 논의를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학습에서는 훈련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훈련 데이터와 특성이 같다면 처음 보는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져도 정확히 예측할 거라 기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계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죠. 통계적 기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이죠. 그래서 모델이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제 일반화에 성공했다. 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가능한 일반화 성능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 점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56페이지와 5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림 2-1번이 제시가 되는데요. 요 2-1번은 예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런 이제 파워포인트의 그림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대응하죠. 요 그림 자체는 그냥 기계학습과 관련된 논의면은 거의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대적합, 그죠? 과소적합,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단번에 이해가 되긴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평가하면서 여러 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실험에 가까운 내용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와 68페이지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67페이지에서 19번 입력이죠. 캔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KNN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포문이 우리도 이제 이웃수로 수행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과 시험 점수를 다 수집하는 건 동일하고요. 근데 다만 수집의 방법과 이제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따로 각각 이제 수집을 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꺼번에 이제 사전으로 수집을 한 다음에 요거를 그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제 표 형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점이 이제 조금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양상을 보면 우리랑 좀 다릅니다. 같은 데이터고 같은 설정의 범위면 동일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다르죠.
왜일까요? 그거는 데이터의 집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요 보시면 우리랑 차이점이 있어요. 스트래티파이 캔서 데이터는 다 똑같은데 랜덤 스테이트를 우리는 0으로 했는데 교재는 66으로 했어요. 그죠? 그 66으로 왜 했어? 하면 그냥 요 그림을 이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재현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요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교재랑 마찬가지로 66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하고 튜닝 결과표를 다시 한번 그려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교재 68페이지 그림 2-7번하고 동일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꺾이고, 그죠? 그리고 요 K가 6번에서 이제 최대 이제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왜 그러냐면 훈련 데이터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통상적이고, 그리고 시험 데이터는 올라갔다가 이제 과적합이 이제 심화가 되는 요런 어떤 양상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저자가 이제 고르다 보니 뭐 랜덤 스테이트 이제 66 이렇게 골랐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의적인 그런 어떤 값입니다. 근데 이 설정을 동일하게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뭔가 좀 느껴보면, 아까는 이 랜덤 스테이트를 0번으로 했을 때 베스트 설정이 얼마였는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7 정도였거든요. 근데 랜덤 스테이트를 지금처럼 66으로 바꾸니까 이웃의 설정의 이제 베스트 값의 판정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이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서 최적의 설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뭐가 제일 베스트라는 걸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이 랜덤 스테이트가 이제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데이터의 이제 분포인데요. 데이터의 분포가 성능에 영향을 주느냐? 매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베스트 설정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고민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네,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정도만 현재로서는 납득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성능의 범위가 92에서 93% 정도 수준의 일반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고 그냥 준수한 수준이죠.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우리가 원래는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력과의 관계를 92에서 93% 수준으로 표현을 해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사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랬어. 이제 69페이지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인데요. 회귀는 이제 리그레션의 번역입니다. 이 용어는 이제 이 예측을 수행하는 타겟 값이 1.234와 같은 부동소 시점의 연속적인 값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회귀라고 부르는데 요 용어는 이제 역사적인 그런 관습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KNN의 원리는 동일한데 출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KNN을 알아보고 과연 KNN이 끝까지 지금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도 같이 이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획기적인 사례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범위에서 x를 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y를 일단 이렇게 하고요. PLT 이제 스캐터에서 xy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실제 데이터가 이렇다면 이것은 기계학습의 대상이 사실상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볼까요? 칠판 로딩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논의를 했죠. DGP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이제 모르는 경우에 이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근사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데이터와 예측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처럼 요 실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DGP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냥 사실상 이제 항등함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을 수행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가치 있는 상황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좀 랜덤하게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x의 개수만큼 노이즈를 만들고 y에다가 노이즈를 이렇게 이제 추가하면 이런 식이 이제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형을 형성하는 것은
이제 Y에서 이제 노이즈를 뺀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상적인 모형을 다음과 같이 이제 형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실제 현실의 데이터와 이상의 모형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각각의 동그라미가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실의 데이터들은 언제나 좀 노이즈가 이제 있거나 요렇다라고 이제 여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형을 만드는 것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좀 비현실적이에요. 모든 모형들은 이제 비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도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이제 현실이 있는데 지도는 일종의 모형이죠. 근데 지도가 현실의 막 그 조약돌들까지 다 반영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노이즈들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현실적인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의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에 모든 그 현실의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그런 지도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눈앞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 현실이. 근데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간결하게 표현을 해서 지금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쯤에서는 이제 꺾어야 되겠다. 요런 것들을 좀 더 추상적인 관점에서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현실의 진짜 데이터와 모형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좀 서술을 하는 거를 좀 납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를 이제 이런 기호적인 표현을 납득을 한다면 거꾸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노이즈를 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럼 그런 기호를 받아들인다면 지금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그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노이즈를 제외하고서 이 현실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함을 가진 모형이다. 그런 서술을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모형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즉 방법론을 이제 결정해야죠. 그 방법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우리는 머신러닝의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머신러닝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런데 요 KNN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클래시파이어를 논의했죠. 왜냐하면 얘는 유형 출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속적인 값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컴퓨터에서는 부동소수점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부동소수점도 이제 실수를 근사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과 같은 분포에 대해서 KNN을 이제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제 출력의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형을 형성해 보려고 하고요. 사이클론의 네이버스로 고르고 K 네이버스로 시작하는데 상위들인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는 리글의 설을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이상적인 모형이에요. 그런데 현재 KNN 알고리즘이 그런 이상적인 모형을 근사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K 네이버스 리그레서를 설정하고요. N 네이버스 일단 1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일단 우리가 이제 fit을 이제 수행하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요 x를 디자인 행렬의 형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형에 입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는 이제 기존의 x의 이제 쉐입을 xs가 어떤 형태로 이제 바뀌었는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작업은 이제 왜 수행했냐면 알고리즘들의 입력은 디자인 행렬 형상이어야 되고 그건 이제 S by N의 형상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X를 지금처럼 이제 만들게 되면 요 아래쪽에서 제가 이제 표현한 것처럼 요 X는 이제 100개짜리 100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텐서, 즉 벡터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형식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2차원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개나
100 곱하기 1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수학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이 두 개가 구분이 없죠. 근데 이 프로그램적으로는 구분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제 1차원인 것과 2차원인 것은 프로그램적으로 ND 어레이에서 이제 처리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제 모형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설령 특성이 한 개밖에 없다고 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작업을 안 하죠. 근데 지금은 왜 했냐면, 지금은 이제 이 저차원, 가장 낮은 저차원 데이터로 이제 시각화를 하면서 현재 이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한 용도니까, 그래서 이제 저차원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 이제 가장 낮은 차원인 1차원을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다음 같은 작업을 특수하게 수행해 줘야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 특성들이 보통은 한 개보다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굳이 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n네이버스가 1인 상황인데 전체 데이터를 이제 다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100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모형이 이제 있는데, 현재 이제 KNN의 예측을 우리가 이제 그려보기 위해서 이제 X에 대해서 그려보는데, 이제 그 Y는 모델의 프리딕트를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S를 이제 넘겨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어디서 예측이 되는지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마커를 이제 꼬표를 쳐주고,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초록색으로 해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스캐터로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사실상 100점, 무조건 100점을 이제 보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잘 보이게 하려면 이제 블랙으로 하면 좀 더 잘 보이긴 하겠죠. 완벽하게 겹쳤죠. 이거는 100점이 보장되는 겁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상적인 모형에 비해서 KNN은 더 훌륭한 예측을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응용력을 평가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연 이런 것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상적인 모형을 능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은 오후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